일단 1월 3일에 이제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네.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줬고 또 뭐 음. 청약에 대한 지역 제한을 철폐를 하고 네. 뭐 보유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해주면서 네. 시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 그리고 대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많이 썼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제 주택 구입으로 쓰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거래량도 과거에 완전히 거래가 침체됐던 시기보다는 좀 살아난 모습 이런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반등한다 막 맞아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 시장이 반등한다기보다는 이제 금매 위주로 좀 소진되는 형태 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좀 제가 보기에는 한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렇게 좀 봤더니 서울에 몇몇 곳은 오르는 것 같고 또 대부분은 또 안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거래량 자체가 과거에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이던 시기 네. 또는 이제 평균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형태는 아니고 또 지금 거래가 올라가게 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전까지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 올라온 거래량이 사실은 이제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유지되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금매 위주로 소진이 되고 가장 낮은 금매가 먼저 팔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네. 어떤 거래가 내놨을 때도 안 팔리는 상황에서는 호가를 올리는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당장 팔리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매물을 내놨다면 실제로 이제 팔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과거의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형태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하니까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고 사더라도 지금 내가 매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또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아주 급락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이제 연착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금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어떤 가격의 곡선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벗어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개별적인 거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막 가격이 막 올랐다. 또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 좀 이런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별히 오를 만한 요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는 어떤 집값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내가 산 가격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값에 그쵸. 사주는 사람이 나타나 줄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집이라는 상품만 놓고 보면 특히나 또 되게 다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완전히 고가주택, 호화주택 이런 걸 빼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사줘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나보다 더 나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는 시장이 돼야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동안 대출이 안 되고 또 대출의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래가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가격이 너무나 올라간 상황이 되니까 실제로 사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가격에는. 그래서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가 다시 대출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나보다 더 나은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막 사주는 시장이 아니라는 게 여실히 보여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는 있겠지만 희망이 아닐까. 이게 이제 부동산 특히나 집 같은 거는 그 주식하고 틀려요. 매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이제 큰 결심을 하고 매입을 하고 또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상태지만 이게 팔려고 들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어떤 시장의 변화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는 정책 자금을 활용하면 예전과 비슷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대출도 많이 해준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일이 없다. 뭐 건축비도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더 싸질 이유가 있겠어? 뭐 이런 판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섣부른 어. 생각이 아닐까. 저는 좀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점이고 내년 상반기나 네.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집값이 이제 반등할 거니까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다 변수라고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 변수라고 지적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역전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PF 문제가 또는 DSR 규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네. 이런 이 변수로 지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변수들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정말 정말 계속 오를 수 있는 시장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오르고 있잖아요. 네. 하느니 기준금리를 지금 반년 이상 동결하고 있는 상태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이제 2%포인트 차로 벌어진 역대 네. 최대로 벌어진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어쨌든 동결을 했는데 대출금리는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조달금리가 그만큼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금리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만큼 금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금리가 떨어질 거야. 이 상황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변수잖아요. 아,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조건을 건 네, 조건을 건 것들이 네, 그러네요. 네, 금리가 이제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고 그냥 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더 크게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실물 경제가 그리고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제가 돼야 집값이 오른다겠죠. 네. 근데 실물 경제가 과연 좋아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연초에는 맞아요. 상저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고 나니까 하반기도 안 좋을 것이다. 맞아요. 지연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도 더 낮추고 있는 상태.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이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대중 수출 부분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중국에서 지금 어떤 중간재 수요가 살아나서 우리한테 많은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 돼줘야 우리도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뭐 많이들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실물 경제가 그럼 더 나빠지지 않는다. 또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전제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쵸.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것도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의 문제도 네. 역전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한 거는 시장에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네. 이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당장. 그죠? 모든 사람들이 역전세에 처한 사람들은 자금 경색 상황에 온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황이 해결이 됐느냐? 해결책이 개인이 개인한테 빌린 돈을 못 갚으니까 정부가 맞아요. DSR 규제를 완화해줘서 역전세 문제를 일시적으로 넘기게끔 맞아요. 대출을 더해줘라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대출을 더해서 푸는 거예요. 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추가적인 대출을 더 위험해 해주면서 보이네요. 이 상황을 연장해주고 있는 거지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빌려주지 않으면. 이게 현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역전세 문제가 그래서 사그라들고 그러니까 누구도 돈을 더 요구하지 않고 예전 전세값만큼 살아주는 사람들이 충분한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 역전세 문제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조건으로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오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걸 봐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PF 부실 문제나 DSR 규제 완화 부분이 있는데 PF 부실 문제는 사실은 PF 시장 자체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돼야 이 시장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야 이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확실해지고 또 이 사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는 상황인데 PF 시장이 그럼 과연 계속 견조하게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집값이 상승한다고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변수라고 내걸고 있는 조건들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연 내년에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아, 네.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은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거의 지나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지나친 지 오래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떤 부채 문제가 터지려고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선제적인 대응을 해가면서 이 부채 문제를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 상태니까 안 터지고 있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연명하고 있는 정도지 네. 실제로는 그때도 뭐 1,500조 규모의 가계부채일 때도 1,700조 규모의 가계부채일 때도 지금 이제 2,000조 가까이 됐는데 이 정도 규모일 때도 어차피 갚을 능력들이 없어요. 네. 갚을 생각들이 없잖아요. 뭐냐면 대부분은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당장의 이자만 잠깐 부담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비싸게 처분을 해서 네. 이걸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 즉 자산의 처분을 통해서만이 어떤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구조. 즉 자산의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해 줘야만 네.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예요. 네. 근데 이 자산의 가격이 지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럼 누군가 새롭게 돈을 이 빚이 그렇죠. 아니더라도 맞아요. 새로운 돈을 쏟아 넣어줄 수 있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는 뭐 지금 이제 가계부채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해서 105% 수준의 가계부채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뭐 200% 가까이 OECD 1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는 그러면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정상적인 수준이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200% 2배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벌어서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이 빚을 청산할 수가 없는 네. 구조인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평균 130%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100% 정도 되거든요. 미국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의 부채 규모를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 대비해서 그 정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네. 소득이 막 현격하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부채를 당연히 활용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나 부채를 활용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통해서 이걸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규모로 신용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이미 현저하게 넘어선 만큼 빚을 빌려서 쓰고 있고 그게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융 불균형도 사실은 소득 대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어떤 정상 범위의 범주를 얼마만큼 벗어나 있느냐가 금융 불균형의 정도잖아요. 네. 그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결국은 이 빚의 규모를 줄이는 것. 그렇게 해서 소득과 빚의 규모가 적정 수준의 레인지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금융 균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디레버리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빚을 갚거나 네. 아니면 빚을 날리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망해서 이 빚이 없어지는 상태가 돼야 그게 해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구조조정이나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불균형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언제까지 늘려서 연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 하는 얘기를 오랫동안 들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꾸역꾸역 계속 버티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혼란스러운 지경인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조금 올랐을 때 우리가 이제 워낙 초저금리에 길들여져 있고 그 초저금리 시대에 어떤 빌릴 수 있는 최대치의 빚을 빌려가지고 살고 있는 상황이 물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못 견딘다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위해서 이런 경매 절차, 강제적인 절차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더 뭐 이제 정책적으로 그래서 대환 대출을 해주고 돈을 이제 빌려주고 뭐 아니면은 빚을 유예해주고 아니면 이제 상환의 기간을 늘려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더 막 이렇게 상승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이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음. 문제가 생겨난 거고 네. 경착륙을 우려했던 이유도 그러니까 가파르게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네. 시장의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가 뭐 송도 같은 경우 절반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었던 이유가 그 가격에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자산을 처분해야 다시 돈을 회수해서 어떤 빚을 청산하든 어떤 자기의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 팔릴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넣었던 자기 자본도 잃어버렸겠죠. 그렇지만 빚은 갚을 수 있었겠죠. 그 대출의 규모만큼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게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둬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까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인발부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책 자금으로 대안 대출 해줄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람이 네. 네 걸 사줄 거야 어떻게 내가 대출을 해주는 걸 활용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님도 그 부채 심각하다고 디레버리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음. 디레버리징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고 이미 늦었어요. 네. 우리는 뭐 DSR 도입도 되게 늦었잖아요. DSR 도입을 안 하고 빌려준 돈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 네. 부채의 규모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갚아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구조조정, 즉 디레버리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디레버리징을 하는 거는 이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의 규모를 축소하게끔 스스로 축소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아. 경기 침체 때문에 네. 또는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하는 총재도 어떤 금리 동결을 하고 코멘트하는 게 이런 통화 정책만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 이거 이렇게만 하다가는 나라 망하는 길이다. 네.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 동결하면서 또 얘기한 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가계대출의 축소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정책을 하니까 가계대출이 또 확 늘어났잖아요. 네. 1조 정도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이게 늘어나는 걸 보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 금리 또 올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를 올렸다가는 근데 이런 가계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모든 다 빚으로 지금 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힘드니까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 가계는 또 이 틈을 타서 막 빚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지금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군요. 결국은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물론 집이 투자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의 생활을 위한 공간이고 어떤 되게 필수적인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내가 이걸 다 샀다가 나중에 팔지 않더라도 그 효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물건을 살 때는 결국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네. 그 싸게 사는 시기가 결국은 이렇게 좀 혼란의 시기 어떤 아무도 사고 싶어도 이게 현저하게 떨어진 줄 알면서도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려 있으니까 대부분이. 네. 네. 그런 경우에 내가 유동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시기를 이제 좀 기다리면서 관망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무주택자분들이 뭐 기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천천히 기다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집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정 시기에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언제 사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 감당이라는 게 네,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내가 이 소득이나 어떤 그 자기가 뭐 30년을 빌리든 40년을 빌리든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갚아내서 온전히 자기 것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빌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내가 이걸 갚을 생각이 없이 어떤 뭐 연봉 1억도 안 되는 사람이 5억 빚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5억을 당장 1년에 뭐 5천만 원만 모으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충분히 그걸 이제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빚을 나중에 내가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언제든 사도 돼요. 그거는. 네. 근데 그게
과도하게 높이 지금 버블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사면 내가 쏟아부어야 되는 돈이 훨씬 크니까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돈 잘 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하셔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버셨는데 집을 사고 싶다. 당장 나는 이 돈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고 이거 충분히 능력이 된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혹시 간평사 그 일도요. 네. 이 최근에 부실공사 논란 막 벌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네. 직접 어떤 시공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디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다가 얘기를 네. 했는데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시공에 종사하시는 네.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말을 아끼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에 일을 하다 보면 두루두루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실공사 논란은 사실은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철근 빼먹고 이런 부분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네.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하는 이제 구조를 보면 네. 시공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력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그 어떤 브랜드나 어떤 전체적인 총괄을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거는 다 하도의 형태로 짓다 보니까 네. 그 하도를 주는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수많은 이제 조그마한 건설사들이 있는 건데 그 건설사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로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공 능력 같은 거는 이제 건설사가 컨트롤을 하니까 네. 이제 몇 명의 인부를 데리고 오고 이게 공기를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인력이나 규모를 갖고 있으면 일을 줄 때 그러면 좀 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저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저가로 들어갔을 때 이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어떤 공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실 공사를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건물이 지어놨는데 바로 무너지거나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흘러왔던 건데 이제 이번에 이제 몇 개 일련의 사태가 터지면서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